건물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에 최초로 건재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건물들은 토지에 K농협이 건재당을 설정한 날짜가 2013년 2월 7일인데 그보다 한 달이나 지난 2013년 3월 7일에야 비로소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재당 설정 당시에는 아예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주택은 법정지상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직접 수행한 법정지상권 깨뜨리기 실전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삼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축주에 대해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인도하고 임묘상당에 부당이득 반환을 하라 하는 이런 청구를 해서 승소한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2011년 7월 김천시에 소재한 두 필지 답입니다. 논 1954제곱미터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0일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한 동당 8세대 합계 24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A는 이 건물의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3년 2월 7일 토지에 관해서 K농협의 채권 최고액 14억 3천만 원인 건재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2013년 3월 7일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2013년 5월 말에 B라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자, 2013년 8월 28일 건축 허가 명의자를 B로 변경해서 2013년 9월 13일 그 건물을 완공해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죠. 그 이후에 C주택이 2014년 4월 18일자로 건물 소유권을 B로부터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건물 소유자인 C주택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대출을 해준 K농협의 신청으로 2015년 5월 23일자로 그 토지에 관해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소유자인 C주택은 이 3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했고, 또 하도급 업체 9개 업체가 자재대금 등 여러가지 공사대금 채권 합계 12억 3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D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입찰하려고 미리 권리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건물 소유자인 C주택과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는 9명의 하도급 업체 한테는 법정지상권은 물론이고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토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주택 소유자인 그 C주택을 상대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인도하고 임묘상 등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9개 하도업체를 상대로는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송 과정에서 낙찰받은 D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주인 C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건재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거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에 최초로 건재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건물들은 토지에 K농협이 건재당을 설정한 날짜가 2013년 2월 7일인데 그보다 한 달이나 지난 2013년 3월 7일에야 비로소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재당 설정 당시에는 아예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C주택은 법정지상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도급 업체 9개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건 대항력이 없어서 퇴거돼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유치권 점유자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 없는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대법원 87-3073 이 판결을 들어서 퇴거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건축주 그리고 공사업자들이 어떤 항변을 했는지, 그 항변과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주인 C주택이 어떻게 항변했느냐. 집합건물법 20조 위반이다. 그리고 건저당 설정 전에 이미 착공을 했다. 또 건저당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을 했다. 어쨌든 이거는 권리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 20조 위반이다 하는 항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축주는 낙찰자가 이미 구분 소유가 성립된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집합건물법 20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지를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20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 20조에 근거해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구분 소유가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들어서 매수인들의 낙찰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의 존재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집합건물에 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집합건물법 20조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갖는 경우에 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적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구분 소유자가 처음부터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는 점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에는 해당되지만 토지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3년 3월 7일에 비로소 착공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2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주는 건저당 설정 전에 이미 착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실제 공사 착공을 한 날짜는 착공 필정이 교부된 2013년 3월 7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착공이 됐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축주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네이버 사진, 다음에 위성 사진 이런 것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위성 사진들을 보면 착공 신고를 하기 이전의 위성 사진에서도 녹지로만 나타나지 달리 2013년 3월 7일 이전에 착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했죠. 이에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주장처럼 2014년 3월 7일 이전에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건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건저당권자인 K농협이 건물 신축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 입장에서는 건저당권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설령 K은행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판례가 건축주가 동의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을 들어서 반박했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건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주관적인 사정을 들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는 건물 건축비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등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철거를 구하는 이 낙찰자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찰자는 비록 건축주가 건물 철거로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매수인들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구한다거나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이 아닌 점, 그리고 토지가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이 낙찰자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 점, 이런 걸 근거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건축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나머지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제 상방이 소송 계속 중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점, 그리고 낙찰자도 12억 여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낙찰자가 건축주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건물의 철거가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낙찰자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가 권리남용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건축주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이제 이 공사업자들이 유치권 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자재대금 등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 이에 대해서 낙찰자는 앞에서 본 두 가지 대부분 판례를 들어서 공사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어서 사용권이 없는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 소유권 행사인 철거나 인도 청구 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출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퇴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건물이 그 전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건물의 철거나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 등 일에 실행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토지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해서 원만한 실현을 이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건물 점유를 하는 점유자에 대해 건물로부터 퇴출을 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서 공사업자들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매수인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데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낙찰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 금액은 임료 감정 결과에 따르고 낙찰자가 토지에 관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감정 결과에 따른 임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토록 판결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례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다투어졌고 유치권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실무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의 권리분석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